프랑스는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로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디에게 자유의 여신상 제작을 의뢰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시작할 때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신상의 얼굴을 누구를 모델로 삼아 조각할 것인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여배우, 유명 정치가, 재벌 등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다양하게 추천되었습니다. 바르톨디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생각하고 수호하는 자애로운 여신상의 얼굴을 조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얼굴은 무엇인가 라며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바르톨디는 고심 끝에 자신을 낳아 기르고 사랑해주신 어머니를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바르톨디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얼굴은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어느 나라에서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바로 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즐겁고 기쁜 일만 있어서 희희낙낙거리며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지만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기에 오히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런치에서 코끼리 작가로 알려진 김기홍님의 희로애락이란 책인데요. 저자는 소설 꿈을 가진 코끼리는 지치지 않는다, 꿈을 가진 코끼리의 명상집 등이 좋은 반응을 얻어 코끼리 작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다양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사랑이란 키워드로 풀어내서 희, 로, 애, 락이란 그릇에 각기 담았는데요. 인생 선배가 삶의 교훈을 어깨를 토닥이며 얘기해 주듯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럼 코끼리 아저씨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감정은행 계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간간히 야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교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무려 30분이나 일찍 교대해 주었고 고생하셨다라며 드링크 한 병을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정시에 교대하고 기계적으로 인수인계를 한 후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그 직원의 배려심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브앤테이크라고 저도 다음 근무 타임에서 30분 일찍 교대해 주었고 저 역시 정성껏 준비한 드링크 한 병을 건네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수고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직원도 저도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동료애가 자리 잡았고 서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저서 중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의 내용 중에 감정은행 계좌,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라는 용어로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뢰가 쌓여있는 관계는 한두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형성된 감정 계좌에 아직 충분한 신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푼쯤 빠진다고 해서 계좌가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인트 적립을 가장 많이 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듯이 인간관계에서도 평소 감정을 적립해 두었다가 갈등이나 위기의 순간에 꺼내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가족 간에도 감정은행 계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자주 보는 사이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또는 그러다가 화가 풀리겠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는 부부싸움이면 그간 쌓아온 신뢰의 감정은행 계좌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 포인트 적립은 중요한 것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잔고가 넘치다 보면 부부 사이는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 신뢰의 포인트 적립이야말로 구성원들이 더없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족은 기러기 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전문 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러기 떼들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이유는 힘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비행을 해야 하는 기러기들은 비행에 드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V자를 유지하며 고도를 낮게 나는 특성이 있다 합니다. V자로 날면 앞에서 나는 새의 날갯짓이 뒤에서 나는 새에게 상승 기류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상승 기류를 이용하면 그만큼 뒤에서 나는 새는 앞에서 나는 새보다 힘을 덜 들이고 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선두에서 나는 새가 지치면 뒤에서 날던 새가 자리를 바꿔 날아가면서 계속 V자 형태를 유지해주면 혼자 날 때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앞서고 뒤서고 하며 장거리 인생에서 롱런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희생하고 단합하며 완급 조절을 하며 살아가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왕이건 농부이건 자신의 가정에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라고 했고, 톨스토이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은 데가 있다. 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나름 제각각의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마을에 가서도 즐거운 일들을 발견한다라는 인도의 속담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행동심리학계의 표본으로 잘 알려진 파블로프의 실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실험자가 종이 울리면 실험의 대상인 개에게 먹이를 주었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이 개는 종소리만 들리면 먹이가 없더라도 침을 흘리게 되었다는 실험입니다. 개의 뇌는 종소리와 음식을 연결지었고 그에 따라 종소리가 울리면 자연스레 뇌에서 인지하고 먹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던 마틴 셸리그만은 아주 잔혹한 실험을 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종소리를 보상의 기저가 아닌 처벌의 기저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전기 충격을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개는 자연스레 도망가려고 했을 터. 실험에서 개 한 무리는 도망갈 수 있게 하고 다른 한 무리는 도망갈 수 없게 했다 합니다. 몇 번의 훈련이 반복되자 도망갈 수 없는 개들은 종소리가 울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합니다. 학자는 이 실험을 통해 탈출할 수 없는 개들은 스스로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지레의 의지를 잃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외부 환경이 호의적으로 변화되었음에도 그 개들은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학자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좋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저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풀라고 하였는데 학생이 제대로 풀지 못하자 너는 어떻게 이런 쉬운 문제도 못 푸냐? 다른 친구들은 잘 푸는데 너는 그것도 못 풀고 왜 이리 멍청하냐? 라고 질책했다면 이 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시험지만 보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 할 수가 없지. 내 머리가 나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패배의식과 비관의식,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학습된 무기력으로 각종 취업, 다양한 시험을 치르면서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편한 기억들이 트라우마처럼 생각나고 자신의 능력과 무기력을 한탄하며 쉽게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어느 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하였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IQ 수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는데 한 학생의 IQ 결과가 173이었는데 담임 선생이 생활기록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로 73이라고 기재하게 되었다 합니다. 우연히 같은 반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다 그 학생의 IQ가 73이라고 적힌 걸 보게 되었고 교실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전응아, 머저리라는 놀림감이 되었고 학생은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합니다. 성인이 된 그는 아버지가 일하는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벌면서 지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항상 패배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학생의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당시 IQ 테스트 결과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학생의 실제 IQ가 73이 아니고 173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실수로 그 학생이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다가 수소문 끝에 그 제자를 만나 자네는 IQ가 73이 아니었고 173이었다네. 천재인 자네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바보로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라면서 안타까워하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인구 대비 상위 2%의 IQ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국제멘사협회의 빅터 로저스 전 회장으로 그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낙인, 선입견, 학습된 무기력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말이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15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마침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죠.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관인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하고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간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야말로 말의 소중함으로 인생을 바꾼 하나의 일화입니다. 강도가 칼을 사용하면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포용, 관용,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준다면 많은 사람을 루저에서 승리자로 탈바꿈시키고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이라는 훈풍이 여기저기서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장애. 어떤 방송에서 어느 젊은 사람의 사연인 결정장애에 대해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연을 보낸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이 어느 정도씩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영화 보러 갔을 때 등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 존재와 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살던 드로리 한떼가 추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참을 날아가다 어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름다운 집들의 지보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먹이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드로리는 무척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한쪽 날개가 아파온다는 것이 느껴졌고 잠시 쉬어가려는 생각으로 홀로 지보리가 있는 집들에 내려앉았습니다. 드로리는 지보리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며칠 신나게 놀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덕거렸지만 그동안 살이 쪄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내일 날아가지 뭐. 드로리는 내일 하며 많은 날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드로리 떼들이 아름다운 술을 놓으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드로리는 날아오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영영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로 미루자라며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마음은 성공을 가로막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출신 유명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영국 옆의 섬나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출생이지만 영국에서 극작 활동을 했고 1925년 피그말리온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 책의 출처이며 그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조각한 여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아주 가엾게 생각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으로 심리학적 의미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꾸준히 칭찬했을 때 실제로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동기부여가 되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버나드 쇼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에 관한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묘비명에 남겨놓은 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노벨상까지 수상한 성공한 작가로 생각하지만 그 자신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매 순간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허비한 시간이 가장 아쉬웠고 후회되는 순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묘비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현인들은 결정은 빠를수록 좋고 선택한 결정에 최선을 다하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받은 것은 시간뿐입니다. 현명한 삶. 어느 강연회에서 명사초청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초청 강사는 명의로 명성이 높은 권위 있는 의사였습니다.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그는 청중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중들은 잠시 생각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뒷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밥입니다. 밥 많이 먹으면 오래 살죠. 밥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유쾌하게 웃었지만 강사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욕입니다. 욕 먹으면 오래 살죠. 또 한 번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쏟아낼 때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답은 나이입니다. 나이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재미있는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바탕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고 건강에 대한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인상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봤기 때문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도 나이입니다. 나이 먹으면 오래 살고 또 아니 먹으면 죽는 거다. 먹으면 오래 사는 것과 먹으면 죽는 것에 대한 공통된 대답이 나이라고 생각하니 재미있으면서도 무엇인가 머릿속을 두들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사람은 나이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른 정보를 접하고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명의 영업사원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신발 회사 직원이었던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발을 팔기 위해 시장 조사를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음.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음. 그래서 신발의 필요성을 조금만 일깨워주면 무궁무진한 시장이 개척될 것임.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난관에 봉착하면 좌절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정말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구나.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까지 기회가 온 거로구나. 이것만 해결하면 큰 행운인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힘들어하겠군. 그게 나에겐 기회야.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결정될 것입니다. 소중한 인간관계. 오래전 후배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후배는 같이 일하고 있는 현지 중국인 사장을 소개해 주었고 그분은 제가 체류하는 내내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머무는 동안 초면인 저를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면서 정성껏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현지 관광도 시켜주시는 등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의 인간관계, 즉 관시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시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필요한 이너 서클입니다. 관시는 기본적으로 내가 줄 게 있고 상대도 줄 게 있어야 하며 본질은 주고받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런 식의 인간관계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이 지속될수록 자신도 다분히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만나게 되고 상대방도 그런 연유로 자신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좋은 관시를 위해서는 자신이 뭔가 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인맥, 조언, 해결 방안 제시, 심지어는 재물까지 말입니다. 그에 반해 슝디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실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더없이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영국의 아래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독자들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도보 등 다양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1등으로 뽑힌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가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피크는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아랍어입니다. 먼 길을 함께할 좋은 동반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인생길은 어디로 가는 길보다 훨씬 멀고 험난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날들이 숱할 것입니다. 그 길을 무사히 행복하게 가자면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여행의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 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좋은 동반자의 조건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동반자를 원합니다.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스스로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춧돌의 표면과 나무 기둥이 꼭 맞도록 기둥의 단면을 깎아내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그랭이질이 잘된 기둥은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춧돌이 매끈한 돌이라면 기둥이 밀려갈 수 있지만 한옥의 경우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서 있어서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울퉁불퉁한 면이 기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한 제주도의 돌담들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다르게 생긴 돌들끼리 아귀를 맞추기 때문에 서로를 자연스레 잡아주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개의 것이 만날 때 하나의 모양이 거칠고 울퉁불퉁해도 다른 하나의 모양이 그 거친 모양에 맞춰 감싸줄 수 있다면 그 둘의 만남은 세상 무엇보다도 더 견고한 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고 미워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다가가서 동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풀이 없습니다. 힘겨운 나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따뜻하게 포옹해 주십시오. 본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화개반 주미치.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보기 좋고 술은 약간 취했을 때가 기분이 좋다는 뜻이죠. 뭐든 가득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턴 오히려 내가 없어지고 술이 술을 먹고 돈이 나를 움켜쥐게 됩니다. 만족의 만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지만 오히려 덜 채우고 비움을 즐길 수 있을 때에 이 만족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